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영국부터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어제까지 지금 할 일들이 많았는데요. 발생할 일도 꽤 많고, 바이든이 한국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거쳐서 지금 돌아갔는데, 돌아가자마자 북한이 미사일을 쐈더만요. 17번째 탄도미사일. 근데 요즘 찌질한 게, 이왕 쏠 것 같으면은 한국 방한할 그 시점에 맞춰서 쏴야지.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겁은 났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일단 유사시에 대비해가지고 핵 전략 자산이 같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은 로널드 레이건 항모도 왔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병원선, 그 다음에 탄약 보급선 이런 것까지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전쟁이나 어떤 그 도발 사태, 전투가 터질 경우에 대비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핵 자산 같은 것도 상당히 동원되었었고, 그래서 바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군부에 또 한 사람 장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자꾸 또 정기적으로 또 미사일을 쏴야 되고 이러면 북한 내부적으로도 별로 인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엿먹으라고 싼 거겠죠. 근데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자기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전 세계 공식적으로 공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직 이런 미사일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겠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지원 같은 건 절실히 필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배알이 틀리게 백신을 일본이나 한국으로부터 받기는 싫고, 그냥 중국 쪽에서 받겠다 하는 건데, 들리는 이야기 하면은 신호백신, 중국 백신 또 안 받겠다 그럽니다, 얘들이.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조건을 다음에 줄 데가 없죠. 우리 건 안 받겠다 그러고, 중국이 무슨 화이자 백신 그런 걸 갖다가 북한한테 주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그죠? 그래서 복잡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다만 한 가지는 과거 문재인 정부 같으면 그냥 쌌는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뒀겠습니다만, 일단 형식적으로 NSC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 성명도 발표하고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바이든 온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은, 정말 이걸 보고 답답해서 참 욕밖에 안 나오는데, 그냥 왔으면 온 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언론들, 그 다음에 논객들, 무슨 유튜브,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왔다. 그래, 여기에 엄청난 비중을 두는 거예요. 일본을 제꼈다는 둥, 일본보다 우리가 더 안보적으로 경제 동맹 관계에서 더 중요한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번에 바이든이 동북아시아, 한국 쪽, 일본 쪽 온 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쿼드 때문에 온 겁니다. 쿼드. 그 다음에 이제 인도 태평양, 그다음에 경제 이코노믹 프레임워크라는 거, 그게 인도 퍼시픽이니까 IPEF겠네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5월 23일날 이제 정식으로 발족시키는 문제, 이게 이제 메인이었고, 그게 메인이고 이제 일정이 바쁘고 이러니까 그전에 잠깐 한국 들리자 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희화한 그걸 보면 되지 않은데, 이걸 보게 되면은, 아직도 일본 콤플렉스에서 못 벗어난다. 미국이 한국을 갖다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했다. 일본보다도 더 좋은 대우를 받게 해줬다라는 이런 말들을 자꾸 언론에서 유튜브에서 하는 거는 그만큼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열등시 같은 거. 여기서 좀 탈각을 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메인이었다면은 왜 그럼 외무장관, 국방장관 회의는 안 하죠? 일본 했잖아요, 외무장관 회담을. 바이든이 간 거 왜? 근데 이번에 바이든 혼자만 달랑왔거든요. 이거는 메인이 아닙니다. 식사로 따지면, 그러니까 애프타이저였죠, 우리는. 전식에 불과했고,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이제 벌인 행사, 참관 행사가 이제 주된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흔히 또 우리 하는 일본하고 이상한 얄팍한 경쟁의식 이런 거 가지고 완전 신문하고 이제 언론 관련 매체의 내용들을 콘텐츠를 도배를 했는데 웃긴 이야기죠. 그 다음에 어젠가 오늘 보니까 무슨 동아일보에서 미국이 이제 바이든이 일본에 대해서 그랬죠. 이제 유엔의 상임이사국에 들어가는 거 이제 지지하겠다. 물론 그거는 이제 안보리 개편, 유엔에 이제 개편하는 그런 문제와 결부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래 쉽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유엔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 너가 나가라 라고 총회에서 결정을 해도 러시아, 중국이 비토권을 놓으면은 그 어떤 공식적인 결정도 인도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국가가 만약에 3위 이사국에 들어가겠다 하는 건 굉장히 지난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그래 밟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꾸준히 일본이 상임이사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지지한다. 그걸 갖다가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국 동아일보에서 그걸 사설로 뽑아가지고 이게 전범 국가고 무슨 과거에 대한 어떤 반성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자격이 없다. 야, 그러면 지금 러시아, 중국은 자격 있냐고, 이 또라이들아.
자격 없잖아. 근데 뭘 그걸 가지고 무슨 그럼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자격이 없다는 것 갖다가 동아일보나 조선일보가 떠들어 본 적이 있느냐고. 그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제 그만하자고 이제 일본 그거. 그런 걸 자꾸 들먹일수록 일본에 대한 열등감이 아주 정신분열적으로 우리가 많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거니까 제발 좀 그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쿼드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번에 들으면 쿼드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경제공동체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이건 전부 다 이제 중국을 겨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회의를, 쿼드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중국하고 러시아 비행기가 형식적으로는 뭐 공군의 합동 연합훈련이라고 하는데 그 한국이 이제 카디즈 방공식별구역을 침범을 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우리나라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한국 정부에서 외교적 수사를 통해서 유감을 표시했더만요.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문재인 은 그것도 하지 않았죠. 러시아, 중국 이런 그 적성국 국가들의 비행기가, 항공기가, 군용기가 카디즈를 갖다가 몇십 번 하면 침범을 해도 그냥 입을 쳐닫고 있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형식적으로는 일단은 대응을 한 거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디즈 침범한 건 문제예요. 그다음 북한 미사일하고 결부돼가지고 이렇게 좀 의전을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는데 그래서 일본을 그 바이든 얘기 와가지고 제가 듣는 이야기에 따르면 바이든이 한국에 이제 요구한 게 몇 개 있죠. 여러 가지 사항들. 그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나름 한 85점에서 90점 정도의 답변은 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의도라, 미국의 어떤 핵심적인 이해관계나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그 기본 의도를 저해한다거나 기분 나쁘게 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이게 이제 말로만 한 거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원하는 바대로 우리가 그걸 충족시켜 줄 거냐 하는 건 이제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외교안보실장 김순아이가 말로만 하는 그 한미동맹이 아니고 실천적인 그런 결과물을 낳는 한미동맹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미국이 바라는 바죠. 미국이 바라는 바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우리가 성실히 이행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 재미났던 거는 한국을 바이든이 방문하고 나서 이제 갔는데 일본에 기자회견에서 이제 그걸 물었죠. 일본 기자가 야 이거 만약에 중공이 대만 그 치면 군사적 개입을 하겠냐 이랬더니 그냥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말들이 많아요. 그거 가지고. 특히 일본 언론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필요 이상의 과잉 분석을 해가지고 오히려 독자들을 더 이제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전에도 바이든이 아마 너무 의욕적으로 답변해가지고 국무부가 다시 이걸 톤다운 시키고 이게 사후 정리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실제 의도나 이런 걸 떠나서 그게 뭐 실수가 됐건 또는 의도하지 않았던 발언이었건 아니면 침입기가 있어서 전혀 미국 정부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자기 입 밖에 뭐 내뱉었던 일단은 미국의 대통령작으로 한 이야기인데 실수건 뭐 진정성이 있건 없건 그거는 그냥 그대로 결과로 남습니다. 그냥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발끈했고, 그래서 요 최근에 이제 그 쿼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미일 어떤 긴밀한 움직임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그걸 기화로 해서 그런 데서 중국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중국이란 놈이 그래도 제일 대국 미국하고 경쟁하는 그런 입장 같으면은 저쪽에서 좀 프로보크하고 도발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좀 점잖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대국답게. 근데 이놈들 반응도 보면 촐싹대더니 짝이 없는 인간들이 보니까 중국 애들도 지 스스로를 깎아먹는 그런 지 존재 가치를 깎아먹는 그런 이제 행동 양식을 보이는 걸 이번에 정말 여실히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봤을 때 기분 나쁘거나 불쾌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조금 그냥 그 상태에서는 바로 즉답을 피해야 됩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천천히 우회적으로 또는 뭔가 준비된 그런 대안을 내세워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초조하다는 그런 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중국 정부가 지금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게 뭐 일단 잘 됐습니다. 일단 지금 어차피 지금 평화 시대는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야간 어떤 갈등 요소든지 표면적으로 드러내서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그 문제 나중에 또 국무부가 어떻게 해명했냐면은 사실은 그 발언에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다. 프레시할 것도 없다. 왜? 1979년에 그러니까 이미 이제 중공하고 미국이 수교를 하고 난 다음에 대만하고 그 맺은 협정이 있습니다. 그 협정에 나타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One China Policy,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를 하고 그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나 다만 무력을 통해서 군사력을 통해서 인도태평양 현상 유지를 저해하는
그런 어떤 그 일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냥 참을 수가 없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런 도발은 반드시 막겠다. 군사적 개입을 통해서라도 라고 하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이번에 이제 바이든 이야기하면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일본이 오히려 좀 부담을 들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이 대만의 문제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다면은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지금까지는 호주하고 일본이 적극적으로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법적으로 일본은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힘듭니다. 헌법 바꾸기 전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만약에 나서주겠다라면은 호주나 일본이 따라가기 쉽겠죠. 예.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그 발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환영을 표한 것은 미국 정부 또는 미국 국민 자체보다는 일본이었다는 그런 어떤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바이든을 조금 당혹스럽게 했던 거는 기자가 미국 경제가 지금 엉망인데 코로나, 그 다음에 이제 사상 최대 규모로 풀린 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미국 경제가 경착륙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질문에 대한 적답은 피했습니다. 적답은 피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고용은 늘어나고 자신의 정부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정책들이 조금씩 단계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얼버무렸고, 그랬더니 그 기자가 다시 한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관세를 갖다가 부과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그게 중국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 경제,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자들이 결국 그 덤태기를 쓴 게 아닌가, 더 악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재차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바이든이 그거는 내가 아니고 공화당의 트럼프 정부 때 한 거기 때문에 난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싹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치고는 빠져나가는 방식이 그렇게 뭐 매끄럽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아무튼 미국 경제 경착륙, 그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답이 없다는 걸 갖다가 바이든 스스로가 아마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기시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TPP, 원래 그게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국내 내부적으로 기업 간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실익이 없다고 해서 트럼프 때는 아마 그냥 빠져나와 버렸죠. 예. 거기서 이제 가입을 안 하고 그래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수장이 없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소위 말해서 좌장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이제 중국의 RCEP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경제 공동체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대립하는 그런 구도가 됐는데, 일본으로서는 기시다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든이 마음을 좀 고쳐가지고 미국이 TPP에 복귀하는 걸 갖다가 진정을 원한다. 그 입장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견해는 변함이 없다. 라고 했는데 바이든이 이런 방구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냥 그건 아마 다시 미국이 복귀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데, 문제는 지금 그 중국이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제도적으로 일본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만, 야가 미국 없이 뭔가 어떤 강대국, 러시아나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안보기구 또는 경제기구라는 게 그렇게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데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찍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아마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번에 바이든 방문한 거 관련해 가지고 도리뭉실하게 그냥 요약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그렇게 섞어서 이야기를 하면 좀 이해하기 힘드실 거니까 다소 중첩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5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뭐였느냐, 이제 이번에 그 한미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걸 갖다가 다시 재천명한 게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이걸 추구한다. 이번에 새로 나온 건 아닙니다. 기존 정권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이제 산발적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 군사 동맹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인도 태평양의 지역 안보, 그 다음에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소위 말해서 이제 like-minded country들 사이의 어떤 그 안보 협력 또는 경제 기술 협력 이런 거 갖다가 좀 더 이제 강화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뭐 백신이라든가 무슨 뭐 기술 제휴 뭐 그런 내용들까지, 그러니까 비안보적인 분야까지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보가 가장 중요한 거고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한미 군사 동맹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사실 그것만 하나 제대로 잘 유지하면 되지, 그 주변에 무슨 이상한 것도 백신이 어떤지 무슨 환경 문제가 어떤 기후 변화가 어떤지 이런 거 그건 변두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다 포함시켜 가지고 좀 더 다방면에 걸쳐서 광범위한 영역에 있어서 한미 간의 협력을 강화시키자라는 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반대할 의사가 또는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잡다한 것들의 신경을 갖다가 거슬리게 해서 군사 동맹 자체의 어떤 중요성이 희석돼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당장 어떤 뭐 급변하는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원칙적으로 이런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게 좀 더 다양한 어떤 방략들을 구사해 나가자라는 데 대해서 한미가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핵 문제, 북한의 도발 문제와 관련해서 핵 확장 억제 전략 협의회라는 걸 갖다가 추진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전혀 새로운 건 아니고요. 지난 정부 때보다 쭉 있었는데 제대로 이제 유지가 안 됐었죠. 그럼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 내부 구성이라든가 참가자는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그건 한미 간에 소위 말해서 2+2 외교안보 관계를 담당하는 국무부하고 국방부, 그 다음에 우리의 외교부하고 국방부 장관이 2+2로 이제 추진을 하는 거죠. 그걸 정례화시켜서 북한에 대해서 확장 억제,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 도발할 경우에 재래식 핵, 육해공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타결을 가겠다. 그에 대해서 아주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복합적인 전략 체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일본항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확장 억제 전략 협의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이제 한미 동맹 관계의 어떤 그 기본 설정을 세팅을 갖다가 재확인하면서 이런 거 갖다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실천적으로 하지 못했던 건데 그때는 뭐 군사훈련도 제대로 못 했지 않습니까? 연합훈련. 그래서 연합훈련도 지금 좀 더 빈번하게 추진하겠다, 정상화 시키겠다는 걸 갖다 이번에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천에 공표를 했고요. 뭐 그런 데 대해서는 주변국 일본에서도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경제기술 동맹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그 바이든 방한에 하이라이트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경제안보 대화라는 것 갖다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 경제안보 대화에는 안보부처하고 그 다음에 경제부처의 수장들이 같이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반도체인데 그간에 이랬던 그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적성국가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그 자유자본주의 진영에서 거기 수출입 관련 뭐 전략물자 통제라든가 그런 게 대해서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쭉 작동해 왔었는데 이걸 갖다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중국과 이제 격차를 좀 더 늘려야 된다. 결코 중국에 따라잡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바이든이 한국의 반도체 삼성을 갖다 제일 처음에 방문을 했죠. 지금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삼성을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현대자동차를 보고 간다. 그만큼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어떤 그 내수 시장 활성화,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증대 이런 걸 위해서 한국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해달라라는 요청과 함께, 그 다음에 중국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하자라는 것도 노골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윤석열하고 삼성이 얼마나 말귀를 알아들은가 모르겠는데 현대자동차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는 지금 뭐 중국에서 전혀 차가 팔리질 않고요. 거의 뭐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 기준은 잘 나갈 때 기준을 보면 지금 거의 뭐 40% 미만으로 이제 그 셀즈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더 이상 중국에서 많은 프레젠스를 유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마 미국으로 공장을 옮긴다라는 그런 게 아마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대표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대표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신 그 추조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럼 미국 같은 데 반도체 그런 거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중요한데, 왜냐면은 소위 말해서 요즘엔 군사 무기에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워낙 이제 무기 체계 자체가 컴퓨터라이즈 되다 보니까 반도체 없이는 도대체 무기를 만들 수도 없고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주 자본주의라는 게 웃기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자본주의 국가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서 가지고 추주 자본주의는 상당히 저해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제조업이라는 건 어떤 상품이나 물건을 만들 때 여차하면은 다른 경쟁 국가들이 그걸 따라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서 상당 거액의 돈을 벌어들였다 하더라도 그걸 다시 상당 부분을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투자를 하게 되면 주주들의 수익 배당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주주들은 될 수 있으면 제조업 같은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자본주의 그런 특성 때문에 제조업이 점점 죽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적당히 화폐금융만 주식시장이라든가 화폐금융, 채권관계 이런 것만 잘 조정하면은 적당히 세계 무역체제라든가 그 다음에 화폐금융 메커니즘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 점점 죽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중국을 갖다가 이제 그 견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을 갖다 바짝 붙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갖고 있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를 갖다 꼬드겨가지고 미국 쪽으로 붙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지금 당장 중국 시장을 100% 포기하고 미국 쪽에 붙어라. 요청은 그렇게 했습니다. 당장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이 삼성이라는 한국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보 문제 이런 건 꼴통들이거든요. 무조건 저거 호주머니에 돈만 들어오면 되니까 왜 이번에 바이든이 한국에 왔느냐.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한테 뭘 요구했는가 한 걸 갖다가 아마 서류상으로는 밑에 사람한테 보고를 받아들였겠습니다만 실천 국민에서는 과연 그들이 어떤 세계 체제의 변동, 미국 헤게모니와의 어떤 지구촌의 재편성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지 안목이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아마 바이든이 와서 윤석열 정부가 뭐 자기들 귀에 뭐 기분 좋은 이야기를 그런 화답을 했다라는 데 대해서는 안도의 뭐 한숨을 쉬었는데 문제는 이제 대기업의 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한국 정부가 어떻게 이 약속을 제대로 지켜나갈 것인지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마 의혹을 갖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인데 IPEF 이게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5월 23일을 기준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TPP는 어떤 박근혜 정부의 친중 노선 때문에 가입을 안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가겠다. 처음부터 룰 세팅 상태에서 한국에 배제될 수는 없다라는 논리를 이제 빨리 들어갔습니다. 이거 들어가려면 빨리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는 제가 뭐 캐치할 문제는 아닌데. 그럼 여기에 이제 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왜 대만이 안 들어가냐.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분야, 뭐 전 세계 60%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또 위협을 받고 있고 하니까 이걸 끌어당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언론에 이제 한 가지는 지적을 했죠. 왜냐면은 아세안 국가들을 갖다가 이 안에 집어넣었거든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자, 그런데 이 아세안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 상당히 시달림을 받아왔습니다. 아무리 아세안이라는 게 집합적인 기구로, 정치적 기구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각계격파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대일로 중국과 대결할 수도 없고, 아세안이라는 집단적 기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하나를 이기기는 상당히 버거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야, 그럼 이제 들어와라, 이 안으로. 이 나바란에 들어가서 우리 같이 협력하자 했을 경우에 이미 굉장히 이제 환영했을 겁니다. 왜? 이전에 중국이 뭐라고 협박할 때 우리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있어라고 미국 깡패한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저 조폭이 와서 우리 괴롭히는데 미국 형님, 이거 와서 좀 이제 관리를 좀 해달라. 그런 측면에서는 여기 들어가는데 아세안 국가들은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일단 얘들도 물론 그 나라에도 화교가 많고 중국 수입 수출과 의존도가 높긴 하지만 지금 보면 베트남이라든가 그 다음에 필리핀이라든가 이제 그 미국과의 조금이라도 거리가 생겼다고 할 경우에 중국이 여지없이 그 살을 차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필리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모를 당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하고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섬에 대한 영유권 문제 이런 게 아직도 이제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약소국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하는 거, 그런 메커니즘이 또 하나 있다는 거는 이제 그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이제 반가운 사실이죠. 근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이런 문제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만이 여기에 들어오게 된다면 아세안 국가들이 전부 다 참여한다 하더라도 아세안은 둘러리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 현재 세계에서 현대 경제 체제에서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세안 국가들이 이렇게 미국이 흡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관계 때문에 너무 완차이나 폴리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대만을 끼워 넣었을 때 중국이 굉장히 화들짝 놀라서 이걸 갖다 굉장히 압박을 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눈치를 좀 보는 게 낫다라고 해서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을 설득했다는 게 첫 번째 설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도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근데 또 두 번째는 아세안 국가들이 대만이 가입하더라도 나중에 가입하는 게 낫겠다. 왜? 초기 단계에는 아세안이 이쪽에 인도패시픽,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 갖다가 스스로 드러내고 싶은데 대만이 처음부터 출범하게 된다라면은 대만의 반도체 산업,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항하는 어떤 대만의 어떤 전략적 위치, 그걸 갖다가 미국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세안 국가들을 갖다가 그냥 둘러리로 세웠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현재로서는 지금 대만 없이 대만이 빠진 상태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출발하게 됐다. 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좀 복잡할 겁니다. TPP라는 게 있었고요. 미국 주도하에. 지금 TPP, 그 다음에 중국이 주도한 RCEP,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미국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그 그림에 보시면은 그 다이아그램을 보시면은 어떻게 회원 국가들이 중복되는지 아마 대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세계는 이 기존의 뭐 WTO라든가 다른 경제기구하고는 전혀 성격을 달리합니다. 철저하게 정치적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RCEP이라든가 그 다음에 TPP라는 걸 만들었다고 해서 당장 교역량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 WTO 체제 하에서 워낙 이제 그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라는 게 자유로워졌고, 그 다음에 여러 국가들이 상호관계에서 FTA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개방률은 어마어마한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RCEP이라든가 그 다음에 TPP라는 게 새로 창설됐다고 해서 당장 세계 교역 규모가 기하급 수준으로 늘어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얘기하자면 이런 기구들이 발족하게 되는 거는 사실은 다 정치적 내막이 있다는 거죠. 서로의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TPP에 미국이 빠져버리니까 중국이 엿다다 싶어가지고 TPP에 이제 가입 신청 서류를 냈죠. 근데 아마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하게 미국하고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본으로서는 미국이 들어와 준다면은 중국이 들어왔을 경우에 상호 견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미국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TPP에 중국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일본 하나로서는 굉장히 버거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으로 남는데, 일단은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은 이 RCEP이라든가 그 다음에 TPP, 그 다음에 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거는 철저히 안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기구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보면 그래도 RCEP하고 TPP는 기본적으로 관세 장벽을 허물면서 교역을 정대시키자라는 게 이제 기본 의도가 깔려 있는데, 이번에 5월 23일에 발족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관세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무역의 활성화라든가 관세 장벽을 철폐하면서 교역량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는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른 RCEP이라든가 TPP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이전에서는 WTO라든가 하는 거는 기존에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법조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행할래? 여기에 동의하느냐? 라면 그 회원국가들이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 만든, 이번에 만든 이제 IPEF에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일단 와꾸만 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 그대로 프레임워크만 짜놓고 그 안에 구체적인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술 제휴라든가 협력 방안이라든가 하는 거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13개 회원국가들끼리 바이래터럴하게 양자적으로 해결한다라고 해서 안에 그 구성 요소들을 점점 늘려나간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인도패시픽 그 경제 프레임워크가 성립됐다고 해서 당장 어떤 경쟁 효과가 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 약소국에 속한 아시아 국가들이 그 중국에 대한 어떤 침탈을 할까, 위협,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하나의 이제 안전망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 정치적 의도가 더 크다는 거. 그런데 기존에 TPP를 갖다가 이제 미국에 만들어 놓고는 트럼프 때 이걸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아마 다시 미국이 복귀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희박합니다. 중국에 동행하고 맞물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복잡한 이런 이제 상태가 되는데, 한국은 일단 뒤늦게나마 TPP에 가입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아마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그래 되면은 이제 한국은 뭐 RCEP에는 이미 가입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모든 이제 그 경제 공동체에 다 가입을 하는 걸로, 프레젠스를 갖다 두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입장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요 부분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IPEF, 요게 이번에 큰 화두가 되었다는 게 이제 네 번째 사항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가치 동맹으로서의 미래인데, 그 이번에 이제 경제 기술 동맹 관계를 갖다 강조점을 두면서 북한에 대한 핵 억제 확장 전략 그런 까지 다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은 이제 하나의 가치 동맹은 좀 더 긴 미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대해서 한미 간의 협력을 강화하자라는 건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한국이 너무 미온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아마 만약 이걸 수용한다면 미국이 좀 더 아마 강한 압력을 강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성을 띈 식으로 한국의 그런 가치 동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래? 라고 하는 데 대해서 미국이 아마 계속 아마 우리한테 압력을 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독일도 찌질합니다만은 뭐 독일은 그나마 이제 재빨리 태세를 전환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문제가 많은데, 이걸 갖다가 소위 말해서 like-minded countries, 근데 서구 사회, 미국을 위시하는 서구 사회에 한국이 하나의 가치 동맹의 회원 국가로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됩니다. 하나 이제 그 안심이 되는 거는 정부가 바뀌고 나서 국방부 차관이 얼마 전에 어떤 회의에서 러시아를 갖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는 그런 입장을 갖다가 개진한 걸로 그렇게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기본 입장 같은 거는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변화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그럼 윤석열 정부의 지금 안보관에 관한 건데요. 이번에 보면 공동 성명에 이제 하나 마이너한 문제가 있는데, 바이든은 뭐라고 했냐면은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과거에 제가 핵 문제를 담당할 때, 외교부에서 담당할 때, 이건 아마 이 용어의 어떤 구분, 이 용어의 차별화 같은 거는 그냥 사활이 걸린 문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거는 이미 한국은 1991년 말, 1992년 초에 비핵화 선을 했기 때문에 남한에는 핵무기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만약에 비핵화라고 하게 되면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과 맞물려서 북한에 이용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자라고 주장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단어를 썼고요. 근데 이상하게 미국이 오히려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굉장히 민감했는데, 이제는 미국 스스로가 트럼프 때 이 어떤 단어를 갖다가 좀 흐리게 쓰면 사용하면서, 이번에 바이든은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한반도에는 절대 이제 그 북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걸 갖다가 예컨대 전술 핵을 도입해서 강대강 핵대 핵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그 내용하고는 조금 이게 상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미국에서 이 단어의 사용에 대해서 좀 교정을 할 건가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이 그 말은 뭐 핵대 핵으로 한다 했는데, 그럼 핵대 핵으로 한다 할 경우에 그러면은 뭐 전술 핵을 갖다 다시 배치할 거냐, 그런 문제를 연상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 문제가 있는 거는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마 그게 아마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윤석열 그다음 한국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핵대 핵으로 한다고 원칙적으로 입장을 정해놓고는 그 다음에 단 남한의 전술 핵을 재배치하는 문제는 룰아웃 하겠다,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했거든. 이건 치명적인 실수죠. 왜냐하면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이 저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점점 남한에도 전술 핵을 재배치해야 된다는 여론이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가능성을 열어놓는 식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윤석열은 만약 굳이 이 문제,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남한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문제를 배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럼 일본에 배치하라는 문제밖에 안 됩니다. 아니면은 해상에 띄운 함정에서 미사일을 전술핵을 대비해서 북한에 쏘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밝힐 필요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그냥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도발의 경중에 대해서 여하간 모든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대비책을 세우겠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영어에서 룰아웃, 완전히 배제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북한을 안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대통령 초기 단계에 이런 말실수 같은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한 건데, 이거는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실수 같은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로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외교관계에서 나중에 이와 유사한 이걸 갖다 번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났을 때 굉장히 치명적으로 이제 그 우리하고 관계하는 외국에 대해서 신뢰성을 저해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앞으로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윤석열 정부가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마 그렇게 지금 마지막으로 멘트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논의가 됐었는데, 일단 이렇게 5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 나중에 이거는 조금 이제 그 후속 조치가 좀 따라 나올 겁니다. 바이든이 돌아갔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은 그때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
부딪혀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 Yeah 가바후스 700 너의 소유주 Revolution Yeah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